나는 오랫동안 엄마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인형을 안고 놀 때도, 동네 아이들이 울면 달려가 달래줄 때도 늘 마음 한쪽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싶다. 20살이 되던 해 나는 첫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민수였어요. 민수는 말수가 적었고 웃을 때면 눈이 먼저 휘어지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했어요. 너무 어렸지만 사랑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믿었죠. 결혼 초반은 나쁘지 않았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웃음은 많았고 밥상 위에는 늘 따뜻한 국이 있었죠. 시어머니만 빼면요. 시어머니는 늘 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장남 집안인데 소식이 너무 없네. 처음엔 웃으며 넘겼어요.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고, 곧 생길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약도 먹었어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유산을 겪었어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는데 가슴이 텅 빈 느낌이 들었어요. 뱃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졌다는 사실보다 마음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죠. 애도 못 지키면서 왜 누워 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나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두 번째 유산, 세 번째 유산도 비슷했습니다. 슬퍼할 틈도 없이 죄인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우리 집대를 끊어놨다. 여자로 태어나서 애 하나 못 낳으면 뭐가 남냐? 그 말들이 가슴에 쌓였습니다. 쌓이고 쌓여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밤에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다가도 아침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을 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내 편인 척 했어요.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그 말에 또 속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민수도 변했어요.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였고 점점 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민수는 아주 담담한 얼굴로 말했죠. 밖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화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왜? 라고 묻자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당신은 애도 없잖아.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40이 되던 해였어요. 아이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집을 나와 작은 원룸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은 쉽게 죽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흘렀고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백반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고 손에는 늘 물집이 잡혔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밥 맛있다고 하면 그 말 하나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 백반집에 자주 오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영호였습니다. 영호는 늘 같은 자리에 앉았고 주문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주머니,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그 말투가 참 정중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소리칠 때도 영호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어느 날은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맨날 혼자 오세요? 영호는 잠시 웃다가 말했어요. 네, 혼자가 익숙해서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비슷한 사람 같았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어느 날 영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이상한 설렘 때문이었어요. 중학생인데 엄마가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겁도 났고 기대도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영호에게 물었죠. 혹시 제가 짐이 되진 않을까요?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어요. 큰 결심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영호의 집에 갔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문을 열자 중학생 남자아이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키는 내 귀쯤 왔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혁준아, 인사해. 영호의 말에 아이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죠. 아이의 표정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 혁준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경계, 두려움, 분노가 섞인 눈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영호는 금방 잠들었지만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 나는 누구일까? 엄마일까?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어른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집안에 이미 문제의 씨앗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씨앗이 언젠가 우리 모두를 흔들 만큼 크게 자라날 거라는 것도요. 그저 그날의 나는 한 가지 마음뿐이었어요.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말자.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자.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의 시작이었습니다. 혁준과 함께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집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너무 많아질까봐 서로 숨을 고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영호는 일부러 밝게 굴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고 싶어? 학교는 어땠어? 하지만 혁준은 대답을 거의 하지 않았죠. 고개를 끄덕이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애써 웃었습니다. 괜히 말을 많이 하면 아이가 더 불편해질 것 같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이면 먼저 일어나 밥을 했고 혁준이 좋아할 것 같은 반찬을 하나씩 올렸어요. 김치도 너무 맵지 않게 씻어 쓰고 국도 간을 약하게 맞췄죠. 입맛에 안 맞으면 말해도 돼. 내가 조심스럽게 말하면 혁준은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손이 괜히 크게 보였어요. 그 손에 얼마나 많은 마음을 꽉 쥐고 있는지 그땐 몰랐죠. 며칠이 지나자 식탁에서의 침묵이 더 길어졌습니다. 영호는 그게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혁준아, 밥 먹어야지. 왜 이렇게 입이 짧아? 혁준은 그럴 때마다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죠. 그 눈빛을 볼 때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뭔가 잘못 건드린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고등어가 올라간 날이었어요. 시장에 갔는데 고등어가 유난히 싱싱해 보였거든요. 괜히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건 꼭 해줘야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죠. 나는 열심히 손질해서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혁준아, 오늘 고등어야.
최대한 밝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혁주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밥을 한 숟갈도 뜨지 않았죠. 가만히 고등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왜 안 먹어? 아빠가 몇 번을 말해야 하냐? 그 순간 공기가 뚝 끊어졌습니다. 혁준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나는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먹고 싶으면 먹겠죠. 애한테 너무 그러지 말아요. 그 말이 오히려 불을 붙인 것 같았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둘 거야? 밥상 없는 것도 그냥 두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혁준의 손이 상을 쳤습니다. 쾅! 밥그릇이 흔들렸고 국물이 튀었습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왜 그래, 혁준아?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혁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이를 꽉 문 채 소리쳤습니다.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0살 넘게 키우던 엄마도 내가 자는 사이에 가버렸어요. 나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꽉 막혔어요. 그런데 혁준의 목소리가 더 커졌. 계모가 해준 밥을 내가 어떻게 믿고 먹어요? 독을 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독이라는 단어가 집안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집이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입술이 굳었습니다. 영우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 손이 혁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는 혁준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만해요. 등 뒤에서 둔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영호의 손이 내 뒤통수를 스쳤어요. 순간 눈앞이 번쩍했습니다.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팔에 힘을 더 줬어요. 혁준의 몸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숨을 참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줌마, 이러면 내가 감동이라도 받을 줄 알아요? 혁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아줌마도 아빠 보고 이 집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아빠 싫어지면 나 버리고 갈 거잖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칼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또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영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혁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고개를 들고 계속 말했어요. 차라리 나만 없으면 되잖아요. 나만 없어지면 둘이 편하게 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무게를 혼자서 다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나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혁준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혁준은 나를 밀쳤어요. 나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쿵.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바닥의 차가움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 위에서 혁준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날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혁준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들이 식어가고 있었죠. 나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닥에 앉아 손을 떨며 숨만 쉬었어요. 귀에서는 여전히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독을 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날 밤 혁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방 안을 서성였고 나는 거실에 앉아 현관만 바라봤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문득 깨달았습니다. 혁준이 나를 미워해서 저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걸요. 정이 생기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또 버려질까봐,
또 상처받을까봐.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결심이 생겼어요. 이 아이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겠구나. 그날 얼어붙은 식탁 위에서 이미 모든 문제의 씨앗은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씨앗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죠. 혁준이 집을 나간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에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현관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문 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요. 영호는 방 안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한숨 소리가 자꾸 새어나왔죠. 당신도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 영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눌렀어요. 아이 마음부터 좀 봐요.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혁주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 때까지 나는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눈은 감기지 않았고 머릿속은 온통 아이 생각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혁준이 사고를 쳤다는 연락이었어요. 어머님, 아이가 친구를 심하게 때렸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학교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학교 교무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혁주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붉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혁주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퇴학시켜주세요. 저 같은 애 학교 다녀서 뭐해요? 그 소리에 교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의 얼굴도 굳어 있었죠. 혁준아, 말 조심해야지. 선생님의 말에도 혁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애 엄마도 없고 집에 가도 불편하고 나 같은 애는 그냥 없어지는 게 낫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아이 입에서 없어지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이미 마음이 얼마나 다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은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혁준이 친구들에게 엄마 없는 애라는 말을 계속 들었고 그걸 참다가 결국 주먹이 나갔다고 했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함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어요.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 어머니가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이시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애가 얼마나 다쳤는지 아세요? 나는 그 얼굴을 보며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 전에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부터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계모라 그런가 보네. 애 인성 교육에는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나는 혁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뺨이 보였어요. 빨갛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최혁준.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혁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죠.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혁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이의 뺨을 한 번 때렸습니다. 탁! 교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혁준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시 한 번.
너 그만해. 나는 내 아줌마가 아니야. 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나는 내 엄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말하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큰 선을 넘었는지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런 식으로 어른들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안 봐줘.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해. 혁주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선생님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말이었어요. 그때 친구 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계모 주제에 애를 때려요? 나는 그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손을 꽉 쥐고 말했어요. 우리 아이 먼저 놀린 건 당신 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사과부터 하세요. 뭐요? 그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대신 선 사과 후 보상입니다. 그날 그 여자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교무실을 나가면서도 불만을 중얼거렸죠. 나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을 크게 쉬며 걸었습니다. 그때 혁준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까 아팠어요.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목이 꽉 막혔습니다. 미안해. 그래도 필요했어. 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내 편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길 한복판에서 혁준을 끌어안았습니다. 아이의 등이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혁준이 다시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상처는 그대로였고 문제는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날은 분명했습니다. 혁준에게 나는 더 이상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죠. 혁준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뒤로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따뜻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숨을 쉬기 쉬워졌죠. 아침이면 혁준은 방문을 살짝 열고 나를 불렀습니다. 엄마, 밥 됐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늘 덜컥 내려앉았어요. 기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이 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까 봐요. 영호도 변했습니다. 아이에게 말하는 톤이 한결 낮아졌고 나에게도 미안하다는 말을 조금씩 꺼냈죠. 그날은 내가 너무 흥분했어. 당신이 아이 안아서 다친 거 미안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마음에 남은 상처는 있었지만 지금은 가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혁주는 여전히 예민했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말해주었고 저녁 밥상에서도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죠.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해가 길고 공기가 눅눅하던 날이었죠. 영호는 공사 현장으로 출근했습니다. 늘 하던 일이었고 늘 그랬듯이 나는 현관에서 배웅을 했어요. 오늘도 늦어? 조금. 영호는 웃으며 헬멧을 썼습니다. 그 웃음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죠. 점심 무렵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왠지 받아야 할 전화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호자분 되시죠? 그 한 문장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멀어졌어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말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병원이라는 단어, 빨리 오셔야 한다는 말만 남아 있었죠. 병원 응급실은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바닥은 유난히 미끄러워 보였어요.
혁준의 손을 꽉 잡고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괜찮은 거죠? 혁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그 말이 스스로에게 하는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을 때 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요. 영호는 이틀을 버텼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기계 소리 속에서요. 그동안 나는 혁준에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빠가 조금 아파.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영호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약속을 못 지켜서.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혁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번엔 버리지 말아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왔어요. 내가 왜 버려? 이미 내 아들인데.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죠. 걱정하지 마. 그게 우리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친척 몇 명, 동료 몇 명. 혁준은 내 옆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이의 어깨가 자꾸만 떨렸습니다. 울어도 돼. 내가 속삭이자 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더 힘들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가 또다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뒤 집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밤이면 영호의 신발이 놓여있던 현관을 보며 한참을 서 있곤 했죠. 혁준은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방에 들어가면 문을 닫았고 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어요. 나는 괜히 방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는 어때? 혁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갑자기 아빠처럼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나는 건 싫어요. 사람을 살리는 쪽이 좋아요. 그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가 도와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요.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영호가 남긴 건 많지 않았어요. 나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 밤에는 또 다른 식당. 잠은 4~5시간뿐이었죠. 손은 늘 거칠었고 허리는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혁준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엄마는 원래 튼튼해.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찼고 가끔은 눈앞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혁준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공부에 더 매달렸습니다. 새벽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어느 겨울밤 혁준이 말했다. 엄마, 나 혹시 실패하면 어떡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아이 앞에 앉아 눈을 맞췄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는 너 자체로 충분해. 혁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혼자서 많은 밤을 건너왔다는 걸요. 남편을 잃은 날부터 우리는 함께 긴 밤들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았고 또 다른 씨앗들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라는 것. 남겨진 약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거라는 것. 그게 내가 선택한 엄마의 길이었습니다. 혁준이 의사가 된 뒤로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늘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에도
혁주는 꼭 얼굴을 비추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좀 늦어요. 그 한마디가 고마웠습니다. 바쁘다는 말보다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혁준이 여자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연주였어요. 처음 집에 들어온 날 연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말투도 공손했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이 아이도 사람을 가릴 줄 아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묘하게 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말이 끊길 때가 잦았고 웃다가도 눈빛이 금세 바뀌곤 했어요. 그래도 애써 넘겼습니다. 내 기준으로 아이의 사람을 재단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시간이 지나자 혁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술 마시는 날이 늘었고 말수도 줄었어요. 무슨 일 있어? 내가 물으면 혁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이 더 걱정스러웠죠. 그러다 어느 날 연주 어머니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요. 약속 장소에 들어섰을 때 이미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 아버지, 연주 어머니, 연주, 그리고 혁준까지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자리야? 혁준이 나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연주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합니다. 대릴 사위로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어요. 대릴 사위요? 내가 되묻자 연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을 물려줄 생각입니다. 혁준이 혼자 사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그 말이 끝나자 혁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 안 합니다. 처음부터 그 조건은 못 받아들인다고 말했잖아요. 연주 어머니는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좀 빠지셔도 될 이야기 같네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를 투명인간처럼 대하는 태도였죠. 연주 어머니는 내 쪽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는 결혼은 반대합니다.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떨어졌습니다. 계모. 귀를 때렸어요. 혁준이 앞날을 생각하면 어머님과는 연을 끊는 게 맞습니다. 혼주석에 앉는 것도 곤란하고요.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주 아버지가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형편으로는 아이 앞날을 제대로 도와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밤새 일하던 식당, 굳은 손, 잠 못 이루던 새벽들. 그때 혁준이 말했다. 그만하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제 어머니 모욕하지 마세요. 연주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현실을 좀 봐. 우리 집 정도면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혁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넌 내가 왜 선택된 건지 알고 있었지? 연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사위 필요해서 접근한 거잖아. 나 말고도 다른 남자들 만났던 것도 알고 있어.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연주 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혁준은 나를 돌아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붙잡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연주 어머니가 나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계모 주제에 사돈 대접까지 바라는 겁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지금 당장 그 말 취소하세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눈물로 키웠어요. 피는 아니어도 마음은 친엄마였습니다. 연주 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님 생각이겠죠. 그때 혁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요. 제 생각입니다. 혁준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계모라고 불러도 저한테는 친엄마입니다. 도망간 친모보다 저를 사람으로 키워준 분입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손으로 의자를 붙잡았어요.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엄마 덕분입니다. 그런데 엄마랑 연 끊으라고요? 연주 아버지가 자리를 정리하려 했지만 혁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았습니다. 아들을 빼앗길 뻔한 순간이 지나갔다는 걸요. 자리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혁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내가 선택한 사람은 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확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분명히 느꼈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가족은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어떤 말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내 아들과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도요.